오늘은 융합 9 단원 같이 봅시다. 융합 9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량 개념 가지고 계속 글을 전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뉴턴과 데카르트 학자가 나와서 이제 각각이 주장하는 자신의 운동량 개념을 말하고 그 운동량을 구하기 위한 공식들을 쭉 말하는데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공식을 실제 이제 실전에서 풀 때 잠깐 옆에 이제 과학 지문이니까는 좀 적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는 빨랐어 이게. 그래서 항상 습관 들여야 되는 게 뭐 경제 지문, 기술 지문,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뭐 공식이라든지 어떠한 이론 중에서 막 숫자 나와서 계산하는 게 나오면은 옆에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 우선 읽어봅시다. 자, 17세기 초 유럽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인간이 만든 지식들도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자, 시대 17세기 초에는 말이야. 이성과 감각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알 수 없는 게 많으며 인간이 만든 지식들도 근거가 희박하다. 뭔가 이제 인간이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 대표적인 회의주의자는 이러한 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지식의 근거를 밝히는 한편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논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한 거야, 데카르트가. 신비주의가 뭐냐? 물질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비물질적 원인과 영향을 상정하고, 잘 봐. 변화를 일으키는 비물질적 원인과 영향을 있다고 딱 못 박아두고 이를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감각으로 해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물질적인 원인과 영향을 탐구의 영역 밖이라 생각함으로써 지적 한계를 설정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탐구 영역 밖이다. 지적 한계를 설정해 놨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지. 뭐가? 신비주의가 말이야. 신비주의가. 근데 데카르트는 뭐해? 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니까 이런 비물질적 원인과 영향을 상정하지 않겠지. 데카르트는 또 우리 인간의 탐구 영역 밖 또는 이 지적 한계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데카르트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1단락에서는 데카르트와 신비주의가 약간 대립하는 그런 단락이었어. 자, 2단락 보자. 2단락 하면은 자, 데카르트는 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물질적인 존재인 정신과 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인 물질을 구분해서 보이지? 자, 비물질적 존재인 정신과 물질을 구분을 한단 말이야. 비물질과 물질은 다르다. 그는 정신과 물질은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 접속사 무로 공유점을 갖지 않으면 공통점 없고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파생될 수도 없다. 어쨌든 관련이 없다, 두 개가. 또한 정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정신은 있다. 인정하지만 그것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었어. 이유는 뭐냐? 1단락에 나온 말 보면은 비물질이 물질에 영향을 자꾸 준다라고 신비주의에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데카르트는 그걸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거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변화는 오로지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변화는 물질끼리 상호작용하라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비주의가 범하는 근본적 오류는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 세계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간주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쪽에서. 물질은 물질끼리, 변화는 물질끼리 이루어진다. 다음 단락. 데카르트는 모든 자연의 변화가 물질 세계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자, 변화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독자적 운동론을 구축했다. 그는 운동을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정지하게 하는 능동성을 가진 작용이 아니라 운동은 이동 자체다. 이동이 운동이다. 그는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입자들의 최초의 이동과 정지를 부여하고 손을 뗐으며, 그러니까 신이 처음에 이제 뭐 달이 움직인다 또는 지구가 공전 자전한다 이런 이제 운동을 신이 톡 하고 때린 다음에 손 뗐고 입자들은 같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최초의 작용 이후 물질 세계의 변화, 최초의 작용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뭔가 작용이 된 이후에 물질 세계의 변화는 오로지 입자들의 이동과 충돌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자들의 이동과 충돌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여기 있는 이동과 충돌이라는 게 아까 위에 보이지? 물질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변화는.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이에요. 요거 두 개.
이러한 견해는 입자들 간의 충돌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면 신의 완전성이나 물질 세계의 영원성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이론이라는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넘어간다. 데카르트는 입자들 간의 충돌에도 운동량 총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운동하는 물체가 자신보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운동을 잃지 않지만, 자, 비교격 자신보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운동을 잃지는 않아. 근데 약한 물체랑 충돌하면 약한 물체에 옮겨지는 만큼의 운동을 잃는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강한 것은 질량이 크거나 속력이 빨라서 운동량이 큰 거다. 강한 것보다 운동량이 큰 건 말하는 거야. 데카르트에 따르면 운동량이 작은 물체 A가 큰 물체 B와 충돌을 하면 A는 B를 이겨낼 수 없으므로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지. 자, 여기 길이 있다고 쳤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와 질량과 속력이 큰 물체가 만났을 때 얘가 이렇게 꽝 박으면 말이야. 꽝 박으면 얘는 얘를 못 이기니까 다시 튕겨서 나가게 돼 있다고. 이해됐나? 여기 보이지? 충돌하면 운동의 방향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게 된다. 반면 B는 말이야, 운동량이 작은 물체를 이겨낼 수 있으므로 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이겨낼 수 있으므로 방향과 운동량을 유지하고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두 물체 모두 운동량을 유지하므로 운동량 총합에는 변화가 없다. 운동량을 유지하니까 운동량 총합에는 변화가 없다고. 근데 역접 A와 B, A,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B가 속력도 빠를 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둘 다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B가 속력도 빠를 때 얘가 B야, A면은 B가 속력도 빠를 때는 좀 다르다. B는 운동을 유지하려고 해도 A에 자꾸 막히니까,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가는데 얘가 빨리 가니까 계속 밀겠지, 이쪽으로 뒤로 밀겠지. 그래서 속력 유지할 수 없게 된다. B는 속력 일부를 A에 전달하고 결국 두 물체의 속력은 같아지게 된다고. 보이죠? 같은 방향으로 하면 결국 얘랑 얘의 속력이 같아지게 된다. 이때도 A, B 각각의 운동량에는 변화가 있지만 운동량의 총합에는 변화가 없어. 예를 들어 볼까? A의 운동량 속도가 1이라고 치고 얘가 3이라면은 얘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얘가 얘를 밀어주니까 몇이 된다? 2가 되고 얘는 얘한테 막히니까 같이 2가 돼서 이렇게 각각의 운동량의 차는 1이 늘어나고 1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지만 운동량의 총합은 어차피 얘도 4고 얘도 4니까 변화가 없다란 말이야. 이게 데카르트의 이론이야.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온 그 종류 두 개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두 물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왔을 때, 마주보는 방향으로 왔을 때 충돌했을 때의 경우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갔을 때의 경우를 각각 그 구분해서 알아놔야 돼. 계속 읽어보자. 자, 데카르트의 운동량 개념은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표현된다. 운동량은 정의 나오지. 질량과 속력의 곱이다. 이거 필기해 놔야 돼. 질량 곱하기 속력이 바로 운동량이다. 데카르트에서. 점에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뉴턴의 운동량 개념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뉴턴은 말이야, 속력 대신 벡터양인 속도를 사용하여 방향성을 고려한 반면 데카르트는 방향은 운동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얘들들의 차이점 보이지? 방향을 고려한 게 데카르트. 뉴턴은 방향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운동량만 따지는 거야. 가령 질량과 속력이 같은 물체가 1차원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할 때 데카르트는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양으로만 운동량을 정의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량을 A라고 하면 운동량의 총합은 어차피 A가 된다고. 맞지? 뭐 A랑 부딪히든 같이 가도 어차피 총합은 2A가 된다. 두 물체를 충돌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데 꽝 받고 각각 이렇게 멀어져 간다고 되는데 운동량의 총합은 어차피 2A로 변화가 없다. 이게 데카르트야. 반면 뉴턴 역학에서는 두 물체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운동량을 각각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말해봐. 플러스 A 방향을 나타낸다고. 두 물체는 충돌 후 각각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의 운동량을 가지겠지. 왜? 원래 플러스 A네랑 원래 마이너스 A랑 박았다가 다시 같이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지며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모두 0으로 변하기 없다. 즉 뭐다? 충돌 전에도 플러스 A, 마이너스 A 더하면 0. 충돌 후에도 요거 두 개 더하면 0. 어차피 변화가 없다. 운동량의 총합은 어차피 변화가 없어. 이 경우 수치상의 차이가 있지만 데카르트의 설명이 뉴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맞지? 어차피 두 개 다 충돌 후에는 운동량 총합이 변화가 없다. 운동량 총합이 변화가 없다.
그런데 질량이 1m으로 같고 속력이 각각 2와 4인 물체가 1차원에서 탄성 충돌할 때를 생각해보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런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왜?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뭐였어? 위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여기 보이지? 질량과 속력이 같은 물체였어. 무게도 똑같고 속력도 똑같기 때문에 요 예시는 두 명이 차이가 없는데 요렇게 질량의 1인데 속력이 다를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거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데카르트의 설명으로는 두 물체는 충돌 후 각각 3의 속력을 가지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 뒤에 잠깐 봐봐. 자, EV와 자, A라는 N은 B라는 N은 얘는 2V 얘는 4V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 속력이야. 그럼 데카르트의 설명으로는 뭐다? 충돌 후 각각 3V의 속력을 가지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왜? 자, 질량은 1로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요 A인애와 B인애가 충돌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얘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고 얘는 데카르트 설명에 따르면 더 강한 애니까 얘는 그대로 그 운동 방향을 유지하겠지. 어쨌든 얘들 둘 다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얘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얘가 얘를 밀어버리겠지. 이렇게 밀다 보면은 두 물체의 속력이 같아진다고. 그 중간쯤으로. 그래서 얘는 3이 되고 얘도 1 줄여서 3이 돼서 이거 같아진다 요 말이야. 지금 어딨냐? 여기랑 같아지고. 이해됐지? 된다. 그런데 뉴턴이 밝혀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분의 2라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2로 나누어야 된다고. 이게 운동 에너지야. 정의 나왔다. 정의 있으며 이 에너지는 보존된다. 데카르트의 설명을 충돌 전에 10제곱이었던 두 물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9가 된다는 것이므로 보존 법칙이 어긋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계산을 좀 해보자 얘들아. 자, 충돌 전에는 몇이었냐? 자, 요걸로 계산해 보면은 얘 A부터 계산해 보자. 자, 질량은 1이고 속력을 제곱해야 되니까 속력이 4. 여기 적어볼게. A는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분의 2를 해야 되고 B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분의 2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얘는 2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8이 나오잖아. 그래서 뉴턴이 말하는 운동 에너지는 충돌 전에는 각각 2와 8로 10이었다는 말이야. 10이었어. 근데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는 9가 됐다고. 충돌 후에 왜 9가 됐냐?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속력이 둘 다 3과 3으로 바뀌지. 데카르트 설명에 의하면. 그럼 얘 똑같이 해보면 1 곱하기 속력의 제곱분의 2가 돼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1 곱하기 속력의 제곱분의 2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4.5 얘도 4.5가 돼서 총합은 9가 돼버린다는 말이야. 9가 된다고.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10이었는데 충돌 후에 9가 됐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이 나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1차원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도 속도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였다면은 그 방향성이야. 플러스 마이너스였다면 충돌 후에는 각각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된다. 과학자들이 실제 정량적 실험을 해본 결과 데카르트의 견해 중에는 실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데카르트가 정신적 요소로 보고 배제하려 했던 인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성공적 설명을 한다. 그러나 물체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데카르트의 운동론은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과 정량적 실험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뭐 의의가 있다면서 마지막에 의의 말하면서 끝나지.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끝이었고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자. 정리를 1단락부터 잠깐 볼래? 1단락 정리를 해보면 1단락에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데카르트와 신비주의의 그 차이점이지. 차이점. 그래서 적어보면은 신비주의가 있고
자, 데카르트가 나와서 신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물질적 원인을 상정하고, 그러니까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상정하고 이것은 해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는 어떻게 알 수가 없다라고 했었지. 근데 데카르트 하는 게 뭐야? 1단락 둘째 줄 보시면은 이러한 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지식의 근거를 밝히고 신비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지식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 하고 싶은 거는 얘를 극복하고 싶다고, 지금 극복하고 싶다고, 신비주의를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2단락 보면은 극복하기 위해 뭘 하는지가 나와. 2단락 보면은, 자, 데카르트가 한 거 보자. 비물질적인 존재인 정신과 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을 구분한다고. 2단락은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려 해서 극복 방안이야. 극복 방안은 저거 보자. 정신과 물질을 그냥 구분해버려.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해버려. 일단 공유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정의는 이거야. 물질 세계의 변화는 물질끼리 만든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물질끼리 어떠한 충돌하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지, 비물질은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게 지금 데카르트의 극복 방안이지. 됐지? 그 다음 3단락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운동에 대해 정의를 하는데, 3단락 운동에 대해 정의를 하는데, 모든 자연의 변화가 물질 세계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독자적 운동론을 구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세계, 물질 세계의 변화는 뭐냐? 저거 보자. 변화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최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최초 신의 작용, 신이 나와서 최초 운동 에너지를 부여를 한다. 운동 상태를 부여를 해. 그래서 신의 작용을 통해서 이동이나 정지를 신이 어떠한 물질에 부여를 하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최초 이후에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모든 물질은. 근데 만약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싶으면 입자들 간의 이동과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웬만하면 다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4단락에. 그래서 입자들 간의 충돌에도 운동량 총합은 변함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자신보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잃지만 약한 물체랑 충돌하면은 약한 물체 옮겨지는 만큼 운동을 잃는다라는 명제를 제시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4단락 여기 오른쪽에 적어볼게. 4단락에서는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예시를 제시를 하지. 두 가지 예시. 일단 4, 5단락 한 번에 정리해서 적어보자. 우리가 아는 이 데카르트의 운동량 개념은 공식이 있었잖아.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이었어. 그리고 예시 두 개를 말한다. 첫 번째, 질량과 속력이 동일할 경우, 두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동일할 경우, 동일할 경우에는 보시면은 잠깐 적어보자.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물체의 여기서 질량이라고 적기엔 좀 그러니까 뭐 운동량이 큰 거, 운동량이 다를 때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고. 두 물체의 운동량이 다를 때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운동량이 클 경우에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한다? A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여기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으므로 방향과 운동량 유지야. 유지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이 작으니까 A한테 딱 박으면 얘는 뭐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그 본문에서는 방향이 변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고 방향만 변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 두 번째 경우.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여기 필기 해줄게. 충돌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다른 방향. 알겠지? 각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올 때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어차피 두 물체의 운동량도 다른데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자, 똑같이 A가 B보다 운동량이 크다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 속력이 느린 애랑 속력이 빠른 애가 마주보고 가고 있으면 속력이 빠른 애가 느린 애를 밀게 되잖아. 그러면 그 애초에 속력이 빠르고 운동량이 컸던 A가 속력이 줄어들고 B의 속력은 늘어나겠지. 그래서 A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B의 운동량은 늘어난다. 어쨌든 얘들들의 총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총합은 같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그 4단락에서 데카르트의 이론이었고, 5단락 가보자. 그럼 뉴턴이 나와. 이제 5단락에서 자, 5단락 가시면 뉴턴의 운동량이 나오는데 얘는 속력 대신에 속도를 고려하지. 자, 5단락 해볼게. 5단락 뉴턴이 나온다. 얘는 데카르트랑 차이점이, 얘는 방향을 고려하고, 밑에 데카르트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 고려를 하는 애고 얘는 안 하는 애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스칼라 양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두 물체가 같이 박더라도 운동량의 총합은 2A가 된다. 보이지? 그래서 방향 고려 안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A는 2A가 되는 거고, 얘는 방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로 적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로 정의를 할 거고, 어쨌든 총합은 0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크게 뭐 차이점이 없어서 요 둘이 어차피 최종적으로 총합은 똑같다. 요거니까 지금. 이해됐지? 그 다음 장 넘겨봐 볼래? 245페이지 보면은 이제는 얘가 새로운 예시를 들어.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새로운 예시.
속력이 다를 때의 경우를 말하지. 속력이 다를 때. 어떤 물질 A랑 B가 있을 때 A는 1, 질량이 1m이고 B도 질량이 1m인데 얘의 속력이 2V, 2V고 얘는 4V일 경우에 뉴턴의 법칙 보면은 운동 에너지, 뉴턴이 말하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거를 2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요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결론이 달라진다 이거야.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완전 탕성 충돌할 때. 자, 충돌 전으로 따져볼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충돌 전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A 같은 경우에 1 곱하기 속력의 제곱 4, 2제곱 4 해서 얘는 2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16, 2는 8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충돌 후 보면은 충돌 후에는 A랑 B가 다르지. 충돌 후에는 자, 얘가 속력이 빠르고 얘는 속력이 느리니까 결국 딱 충돌한 다음에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B가 A를 밀고 나가는 꼴이 돼버린다고. B가 A를 밀고 나가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개 다 속력이 3V로 맞춰지게 되겠지. 4는 1 떨어지고 2는 1 올라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3의 제곱 해서 4.5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합이 9고 얘는 합이 10이잖아. 이게 문제라고 했었어.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이해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턴이 데카르트를 좀 깐 거지. 그래서 이제 훗날 학자들이 마지막 단락에, 이건 정리 안 할 건데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했을 때 데카르트 이론에는 조금 몇 가지 빈 곳이 있었죠. 오류라기보다는 좀 데카르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 두째 줄을 보시면은 데카르트가 정신적인 요소를 보고 배제하려 했던 인력의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많은 운동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다까지였어. 그까지가 요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운동량 구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자, 같이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데카르트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는 적절한 거다 4번이었어. 정신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하지. 정신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마라. 그게 4번이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질 세계의 변화 원인이 인간의 능력으로 탐구할 수가 있는 거지, 데카르트. 비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것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존재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게 있다라는 건 인정은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실험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 원동력이 된다. 이거는 뭐 실험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이거는 아예 없었고, 5번에 신을 상정하는 순간 과학은 미신이나 신비주의에 빠진다가 아니라 데카르트도 신의 존재는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최초의 운동은 신이 시킨다 그랬지. 2번 문제. 정의 1과 정의 2가 있고 뭐 보기 블라블라블라 돼 있지. 자, 답이 2번이었어. 데카르트가 정의 1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운동은 어떤 물질이 이동하게 만드는 작용이다 하는 것은 작용의 주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물론 데카르트는 첫 작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이제 신이라고 정의를 해버렸는데 굳이 1을 안 택한 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을 채택하지 않은 건 아니야. 1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앞에 있었는데 자, 변화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독자적 운동론을 구축했으니까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이제 누군가가 뭐 이거를 시키거나 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정의 2를 택한 거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작용 주체에 대한 증명하지 못했다. 이거는 신 증명하지 못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3번 기역과 니은 비교하란다. 기역과 니은. 자, 기역과 니은을 확인하러 가면 보자. 기역 데카르트의 운동량 개념, 니은 뉴턴의 운동량 개념이야. 데카르트의 운동량과 뉴턴의 운동량.
그러면 답이 5번이었는데 운동하는 물체가 방향만 바꾸었을 때 기획은 변화가 없다. 어차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했듯이 뭐 A가 된 거지 그냥. 근데 니은은 변화가 있어.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로 변화가 있으니까 답이 5번이겠지. 4번 문제 여기 그냥 그나마 가장 어려웠어. 읽어보면 질량이 1m이고 속력이 2V인 물체에 하고 있으니까 얘는 1에다가 2V인 거고 얘는 3에다가 1V인 물체는 B는 다 방향으로 A는 나 방향이니까 충돌한다는 말이야 지금. 현재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외부 힘이나 뭐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자 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했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게 아까 했었지. 요거 제곱하고 속력을 제곱하는 거지. 속력 제곱하면은 4되고 요 속력 제곱하면 그냥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3, 얘는 4. 이거를 어차피 2로 나누는 거니까 A의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큰 게 맞지. 얘는 뭐 2 되겠고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됐지? 그 다음에 2번 데카르트야. 이제 데카르트는 A와 B가 충돌한 후에는 속력이 같아진다고 보았다 돼 있는데 잘 봐. 속력은 얘가 빨라. 얘는 느리고 그치?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A랑 B가 충돌한 다음에 각각 누가 이긴다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얘는 2고 얘는 3이지. 아까 데카르트의 운동 에너지 개념은 A랑 B를 각각 해보면은 속력과 질량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겠고 B는 3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더 강하니까 B는 계속 운동 방향을 유지하고 A는 가방향적으로 운동 방향을 틀 거잖아. 이해됐나? 그럼 A는 이쪽으로 가고 B도 이쪽으로 가는데 속력은 A가 더 빨라 지금. A가 더 빨라.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같아지려면 뒤에 A가 속력이 빨라서 얘를 따라잡아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A가 속력이 빠르니까 얘는 훅 가버리고 얘는 줄줄줄 따라가잖아. 그래서 속력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A가 여전히 빠르지. A가 2로 여전히 빨라. 얘는 1이고. 그래서 아까의 그 본문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랑 좀 달라. 얘가 속력이 빠르면 같아지겠지.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라 2였고 얘가 만약 1이었으면 속력이 같아질 거야 아마. 됐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 5번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융합 10 이제 융합 거의 끝나가죠. 자 융합 10 지문을 볼 건데 이 지문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융합 9에 비해서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쉽기 때문에 융합 9처럼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뭐 글 내용 전체를 정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 글만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 갑시다. 자, 1단락부터. 자, 오늘날 우리는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는 시계가 시간을 재는 기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시계라는 사물의 존재에 앞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 혹은 물리학적 시간관의 산물이다. 이게 결과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간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인식 어떤 거 이거 시계라는 사물의 존재에 앞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말이야. 뉴턴의 절대적 시간관과 물리학적 시간관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뉴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19세기 이전 시대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공간과 더불어 시간은 자, 우리 시간이 중요한 거지, 얘들아. 시간은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시간은 한 번 더 정의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 절대적인 것이다. 즉 한 번 더 세 번째 정리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이며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는 실체인 것이다. 까지야. 그래서 1단락은 그냥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요 뉴턴의 의견에 관한 거, 뉴턴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절대적 시간관, 뭐 물리학적 시간관, 절대적 시간관이라는 게 시간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니까 요 밑에 있는 거 보이지? 뭐 여기 똑같이 나오지. 독립적 절대적인 것이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 뉴턴이 생각하는 시간의 정의에 관한 게 지금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요가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뭐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 절대적인 것이라는 게
D번 문제인가? 하여튼 뒤에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였거든. 그래서 정의에 체크해 주시면은 끝나는 단락이. 2단락. 자, 뉴턴이 제시한 절대 시간은 사건과 관계없이 독립적 유일한 것이어서 또 반복하지 독립적 유일한 것. 오직 하나의 정확한 시간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 간의 일정한 간격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계다. 그래서 시계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러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을 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기초 단위인 사건들 간의 간격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태양의 일주 운동을 관찰하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단위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역접이 나오지. 지구의 자전은 조석 마찰, 중심의 운동, 계절적 기상현상 이러한 원인 등으로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역사적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태양의 일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해결책 나와야겠지 당연히. 이에 과학자들은 보다 더 정확한 시간의 기초 단위를 정의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 간격을 가진 물질 및 운동체를 찾으려 노력했다.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이 되겠지. 어떠한 주기를 가진 물체를 찾겠다 했으니까 3단락에는 그러한 이제 물체가 나와야 되지. 넘어갑시다. 자,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이는 진자의 등시성에서 정확한 시간 측정 단위를 찾고자 했다. 그럼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겠지. 해결책이니까. 진자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도록 한 점에 고정된 상태로 매달려 있는 물체다. 그 진자에는 굳이 정의 체크 안 할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중요하지 진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 진자가 한 지점을 출발하여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지나서 갔다 오는 동안의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주기는 뭐다? 요거. 그러니까 진자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서 한번 갔다 오는 게 여기 이제 주기인 거지. 중력 때문에 흔들리는 진자의 운동은 진자에 달린 추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를 보여주는데 이를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한다. 정의 체크해볼게. 등시성이란 뭐다? 추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를 보여준다. 이때 진자의 주기는 진자가 매달린 줄의 길이에 비례하고 과학 지문에서 항상 공식은 적으셔야죠. 이거 줄의 길이에 비례하다 즉 뭐다? 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중력 가속도 크기에 반비례한다. 중력 가속도가 커질수록 시간은 줄어든다. 다시 말해 정리해준다. 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주기는 느려지고 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무로 느려지고 가속도 크기가 커지면 중력이 커져서 시간이 줄어든다. 다른 말로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은 말로 바꾸면 굉장히 쉽다 얘들아. 주기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진다. 여기는 주기가 느려진다 이렇게. 하지만 줄의 길이가 1m로 고정된 진자는 흔들림의 크기나 진자의 질량과 관계없이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즉 1m 진자를 준비하고 적당히 흔들리기만 하면 일정한 주기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나 진자 운동 역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에는 오차가 크다라는 문제점. 얘도 뭐야? P2.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얘마저도 그 한계점이 있는 거지. 제대로 된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어.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 갈릴레이의 진자의 등치성에 관한 단락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졌어. 첫 번째가 주기를 계산을 할 때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 가속도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좀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네. 길이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말이야. 흔들림이 얼마나 크든 진자의 질량이 얼마나 무겁든 작든 상관없이 시간은 동일하다니까. 이 시간에 영향을 주는 애는 뭐다? 줄의 길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 둘밖에 없는 거야. 얘 둘이 있어야지 주기의 변화가 있지. 나머지는 무게라든지 흔들림의 크기는 크게 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얘마저도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니 새로운 S2 그러니까 두 번째 해결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자, 이에 과학자들은 보다 더 정확한 주기 간격을 찾기 위해 보이지? 해결책 찾지? 물질의 고유 진동수. 여기에 주목을 해주는 거야. 두 번째 해결책.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세슘 원자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려 했다. 진공 상태에서 지구나 주변 물질이 만드는 자기장, 전자파 등을 차단한 뒤 세슘 원자가 91억 뭐뭐뭐뭐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의 기초 단위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맞춰 만든 시계가 세슘 원자 시계래. 세슘 원자는 원자의 고유한 진동수가 일정하면서도 빠르기 때문에 태양이나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해결이 됐지. 이제 해결이 됐어. 훨씬 더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다. 뭘 통해? 여기 있는 세슘 원자라는 애를 통해서. 세슘 원자에 관한 정보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중요한 정보 잘 봐. 세슘 원자가 왜 나왔냐? 이 물질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 이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뭐냐면 요거지. 모든 물질은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어떠한 뭐 외부 환경이나 변수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해결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원리를 바탕으로 세슘 원자를 딱 짚은 거지. 왜 세슘 원자를 앞에 짚었냐 하면은 세슘 원자는 원자의 요 보이지? 진동수가 일정하면서도 빠르기 때문에 하필 모든 물질 중에서 세슘을 고르는 거야. 얘가 진동수가 일정하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럼 안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해결책 넘어간다. 자, 시계를 통해 측정되는 시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낳았다. 노동이 시간에 의해 그 대가를 지불받고 기업가들이 분모가 시간인 공식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생산성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글의 주제가 좀 바뀐 게 느껴지나? 처음에는 이제 그 과학기술 지문 쪽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갑자기 노동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회 지문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융합인 거지. 그래서 여기 사회에서 보면은 첫 번째, 너희가 좀 헷갈려 할 만한 요거야. 기업가들이 분모가 시간인 공식. 분모가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모가 늘어날수록 그 전체 숫자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효율성은 그 분모에 시간이 있다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율성은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하나의 자원이다. 특히 강조한다. 기업가들은 기업 경영에서 시간을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측정되고 조작되어야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했다. 한 조직이 주어진 양의 과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수할수록 뭐뭐할수록 나왔지? 비교할게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노동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뭐다?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야. 시간은 제어하기 위한 수단. 더 빨리 일시키기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 없었지? 마지막 단락.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노동자의 시간을 구매하여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접속사. 경영자는 노동자로부터 구매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어떤 방안이냐? 그 뒤에 이에 테일러라는 애는 정밀한 작업시간 관리의 방법으로 스톱워치법. 자, 이게 바로 뭐다? 시간 관리 방법이지. 자, 표준화된 작업을 모범적인 노동자가 실제로 수행하게 하여 그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하고 일정한 보정을 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에이스 노동자, 엄청 잘하는 노동자한테 이 일을 딱 시키는 거지. 시키고 나서 시작할 때 시간을 딱 재. 그 다음에 얘가 일을 끝마쳤을 때 스톱워치를 다시 누르면 일반적인 그리고 좀 유능한 노동자가 이 일을 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해 놓고 다른 모든 노동자들을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 동작을 세부적으로 나눈 후 각각의 기본 동작에 드는 요소 시간을 측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작업 과정을 수행하도록 했다고요. 보이지? 거의 뭐 인간을 기계처럼 쓰겠다는 거지. 테일러에게 시간은 돈 그 자체였기 때문에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사들인 시간에 합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해내는 것이다. 자,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 내내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해시계, 물시계 같은 초보적 시간 측정 도구로부터 원자시계 발명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더 정확한 시간을 재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의 양을 측정해주는 시계를 발명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시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요될 수 있는 양적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는 시간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래서 이 글 전체를 정리해주는 단락이었어. 요렇게 끊고 첫째 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과학기술에서 말했었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1화부터 해서 끝에까지 뒤에 나왔던 사회지문,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 자,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적절한 거 답 5번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글 세부 내용이 가는 게 아니라 글 전개, 그러니까 이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묻는 그 문제였는데 5번은 시간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 후 발전 과정 소개에 있지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태양 가지고 측정하다가 두 번째는 진자 운동, 세 번째는 그 세슘 원자, 그렇게 해서 과정 세 가지 나왔고 사회 현실이 미치는 영향보다 시간이 이제 양적 개념이 되면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5번에 모든 이 글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답이 5번이고, 이번에 아까 말했지 답이 2번인데 2번 요 답인 이유는 일단 뉴턴 물리학으로 시작하니까 뉴턴 단락 가야 되겠죠. 뉴턴 단락 가시면은 우리 아까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볼래? 어딨냐? 1단락이다. 1단락 보시면은 여기 있지.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적혀 있지. 공간과 무관한. 공간이랑 상관없고 절대적인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2번 답 보시면은 공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관하다고. 그래서 답이 쉽게 2번이었어. 3번 문제. 이건 답 3번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A 적혀 있지. A는 진자가 매달린 실의 길이야. 자, 길이가 동일할 때 진자의 좌우 흔들림이 클수록 주기가 짧아진다. 아까 말했지.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중력 가속도랑 줄의 길이인데 좌우 흔들림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지. 주기에게는 둘 중에 하나.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진자의 길이. 이 두 개만 영향을 주니까 3번은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 나 얼마나 전에 나왔고. 4번. 요 4번 보기 보시면 다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포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과학 지문이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사회 지문에 관한 문제였어. 답이 5번이었는데 그 나와 달리 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테일러는 말이야.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정한다? 아니지. 테일러 어떻게 했다? 노동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시간을 재고 그 시간에 맞게 노동자가 일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래서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작업 시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랑 나랑 둘 다 스스로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지. 그다음 5번. 이건 이제 문법 문제인데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 되다라는 전미사는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부터 피동의 뜻을 더하면서 동사를 만든다. 그런가 하면 몇몇 명사 혹은 부사 뒤에부터 형용사를 만들기도 한다 돼 있어. 그럼 되다의 쓰임이 기역과 같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기역 잠깐 보시면은 측정되다, 측정되는, 측정되다지. 자, 적어놓고 시작해볼게.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측정되는 이었는데 측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품사로 따지면 뭐다? 명사지. 여기 측정되는을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측정이라는 그 명사에다가 되다라는 애가 붙었는데 측정의 품사는 명사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측정을 하다, 어쨌든 측정은 이렇다 할 때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얘는 명사고 여기에서 말하는 되다가 여기에 있는 보이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겠지. 그래서 측정이 되다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에 있는 3번이었는데 3번 보시면은 연루되는이니까 연루 플러스 되는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연류라는 게 명사고 그러면 되다가 어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측정되는 되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면은 측정은 명사인데 측정되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 파생 전미사 플러스 피동의 의미까지 더해주는 거 고르라는 거였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류는 명사인데 연류되다는 뭐다? 동사잖아. 동사.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답이 3번. 됐지? 자, 넘어갑시다.